네, 안녕하세요. 네, 성수한국 유튜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이제 저희가 모실 분은요, 저와는 이제 좀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제 알고 지낸 지 좀 꽤 오래됐는데요. 현재는 IBP에서 발음이 죄송합니다. IBP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계시는 설류한 간사님을 모시고 좀 기독 출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또 모신 김에 또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어떤 유익한 그런 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IBP의 설류한 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인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표정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반쯤 아, 긴장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저는 한국 기독학생회 출판부 IVP에서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는 설요한 간사라고 합니다. 네, 혹시 더 필요한? 아니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그냥 저랑 뭐 편하게 대화하신다고 네, 네, 생각하시고 하시면 그럼요. 됩니다. 네. 뭐 벌써 그 IBP 출판사에서 우유빛깔 설류한 IBP가 지켜보고 있다. 네, 왠지 누가 썼을지 알 것 같은데. 네. 네. 또 부고분에서도 우유빛깔 표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 네. 뭐 댓글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네,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뭐 혹시 또 좀 이렇게 뭐 무례한 댓글은 제가 알아서 뭐 아니, 칼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다 좋거든요. 다 좋고 진짜 다 좋고 제가 말만 긴장했다 그러지 제가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성수한국과 기동 미디어 로고스에 도움이 될까? 막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도움이 있죠. 되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잠깐 소개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은근히 좀 오래 알아왔잖아요. 그렇죠. 오래 또 알아왔지만 자주는 못 뵀는데 좀 잘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그냥 사실 그냥 여쭤보면은 네. 그냥 평범하게 살고 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 같은 아니다 또 아닐 수도 있죠. 이제 저 같은 맞을 거예요. 근데. 소시민이 네, 사는 것이 다 그렇던데 사회가 격변기여도 우리 일상은 아주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을 텐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범하게 뭐 직장인으로 그리고 직장인들이 겪을 만한 일들을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살짝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3살인 딸이 있는데 아유, 예쁘겠네요. 네, 딸이 잘하는 걸 보면서 뭐 모범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이제 좋은 사람으로 딸이 볼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저도 이제 딸이 둘인데 이제 저희 딸들은 이제 좀 많이 크긴 했어요. 그래서 마냥 예쁘긴 한데 그렇죠. 어떻게 예쁩니다. 들어가나요? 우리 아이들 얘들아 사랑해. 네. 이 이제 뭐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되긴 했는데 네. 이런 질문은 그래도 좀 당분간은 계속 오신 분들한테 여쭤볼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내려낸 시간들이 굉장히 떠들썩했고 참 고통의 시간들이기도 했잖아요.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좀 어떤 소감이 좀 드셨고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이 시기에 이거는 좀 관련된 질문이니까 사람들이 책을 많이 좀 안 봤나? 그런 궁금증도 좀 들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일단 소감 먼저 네. 말씀해 주시면. 네. 그 작년 12월 3일에 그 일이 있고서 이제 광장에 이제 시민들이 모이고서 저는 생각을 했죠. 이제 그분은 사라지겠다. 예상대로 사라졌죠. 오래 걸렸지만. 오래 걸렸죠. 네. 그러면서 광장이 굉장히 시끄러울 거다. 하지만 이제 우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뭉치지만 광장 내에서는 아주 시끄러울 거고 이제 그분의 그 놈이라고 해야 되나? 내란이 진압하고 화가 많이 나셨구나. 하면서 네. 계속 시끄러울 거고 여전히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이제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역동성을 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용산에서 나와서 뭐 여전히 지금도 이제 감옥 밖에서 활보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끌어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들을 느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 역동성을 네, 보고 있어요. 지금도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너무 역동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근데 그 역동성이 좀 그냥 그러니까 표현 이제 쓸게요. 부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약간 네. 네, 우리가 공론장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극단적인 의견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통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역동성이라고 하면은 너무 역동적인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네. 민주주의를 지켜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럼요. 뭐 그럼요. 네, 네. 다행인 거죠. 네. 아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네. 이어 덧붙여서 했던 사람들이 책을 이 시기에 특별히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출판이 불경기가 된 지가 오래돼서라고 하고 싶은데 예.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네. 직업인으로서 아주 크게 체감하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회사에서 총무부가 아니라 지금 편집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좀 더 이제 큰 고민을 하지는 않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있어서, 그래서 뭐 출판 경기에 대한 부분을 아주 밀도 있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화제가 굉장히 이제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그 외에 많은 이제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화제의 바깥으로 많이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은 좀 많이 들고요. 가뜩이나 이제 기독교는 더더욱 그런 것 같고, 기독교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방식은 주로 이제 부작용인 측면이 많이 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뭐 극우 기독교라는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회자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그렇게 기독교 화제성에서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뭐 늘 느껴왔지만 좀 더 느낀다, 이제 그 정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정치 이슈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민감함을 이제 제가 출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나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어떤 콘텐츠를 유통해야 되나부터 시작을 해서, 혹은 이제 지금 우리 출판사는 어떤 스탠스에 있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12.3 내란 터지고 나서 아마 그 주 토요일에 탄핵이 부결되고서 그렇죠. 이제 그 주 토요일 저녁에 IVF 학사회에서 성명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 이제 비판적인 성명을 내고, 이제 IVP 간사님들도 이제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도 이제 공유를 하고, 근데 이렇게 그 성명을 공유하면 어떤 예컨대 어떤 이제 보수 혹은 극보수 기독교인이 이거를 보고 IVP는 좌파 출판사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설령 그분이 뭐 내란을 옹호하는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출판사에 대한 인식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이제 그게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사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억에서 사라지는데 인상이 남게 되니까, 이제 IVP 출판사는 그냥 좌파 출판사, 실제로 좌파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보수 온건한 출판사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인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막 의도하진 않더라도 좀 더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엄청 체감되지는 않는다. 네. 왜냐하면 기독교가 문화적 힘을 많이 잃은 게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뭐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편집자로 사실 이제 얼마나 정도 되셨죠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됐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어쨌든 오래 배웠었는데 이 정확하게 카운팅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제가 기억했던 그 편집자로 일하시기 전에 간사님은 좀 뭐랄까 그 이제 성실하고 조금은 좀 집요한 면도 있는 독자로 좀 기억이 돼요. 근데 이제 책을 읽는 사람으로 독자로 살다가 어쨌든 또 네. 책을 만드는 일까지 네네. 지금 업으로 삼고 계시는데, 이 어떤 둘의 차이가 좀 있나요? 당연히 있겠지만. 네. 성실한 독자, 집요한 면, 그 사전에 집요한 면이 있는 독자라고 했는데, 이게 저를 굉장히 좋게 보아주신 것 같아서 일단 그죠. 감사드리고요.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네. 왜냐하면 나쁜 얘기. 왜냐하면 아니죠.
네. 그 사람한테 어떤 나타나는 성향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이제 미덕이고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이제 악덕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실하고 집요하다 이건 굉장히 이제 좋은 이미 좋은 쪽으로. 아 그럼요. 네. 진짜로.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약간 구질구질한 면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거 약간 뒤집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10년 동안 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네. 약간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해서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제가 좀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가끔 인터넷이나 SNS나 뭐 이런데 카페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막 키베 뜨고 이러잖아요. 키베? 네. 막 뭐니까 사건 터지면 네네네. 키베 뜨고 하면 네. 저희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밌으니까 F5 눌러가면서 이렇게 보고 막 음.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막 구경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구질구질하게 하는데 어쨌든 네. 아니에요.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네.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읽는 사람과 책 만드는 사람 간의 네. 차이에 대해서 그 저는 이거 사실 가끔씩 질문 받거든요. 근데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크게 의식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명감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는 않고 있고 물론 그런 거는 있죠. 일로 읽는 거니까 일로 읽을 때의 독서와 그냥 취미를 읽을 때의 독서에 물론 읽는 방식의 차이는 그렇겠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뭐 엄청나게 크게 차이를 두거나 이제 그러면서 읽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일로 읽는 독서에서도 학습과 배움의 효과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기획에 좀 더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또 다른 이제 기획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독자로서 책을 읽다가 이 책 저 책 찾아보는 과정과 저는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메커니즘상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봐서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있고 그냥 저는 이제 내가 이제 읽는 거를 하다가 만드는 거를 하니까는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지극히 아주 주관적인 한 편집자의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다. 네. 그 이걸 여쭤본 것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팟캐스트에서 어떤 편집자님이 이제 나오셨는데 그 일로써 읽어야 될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외에 개인적으로 읽는 책은 있냐? 뭐 어떤 책이냐 물어봤더니 못 읽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못 읽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일 수도 있고 뭐 대부분 그런 거겠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길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못 읽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고 혹은 그 내가 일하는 출판사의 어떤 출판의 어떤 뭐랄까 성격이라는 게 캐릭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책과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간사님을 개인적으로는 아니까 이게 막 그렇게 다르진 않으시잖아요. 네, 저한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뭐 글을 업무 시간에 6시간을 봤다. 6시간 실제로 못 보긴 하는데 그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외의 시간에는 집중력이 소진돼서 글을 못 읽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 그럼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건가? 저는 그냥 뭐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다루는 책을 읽고 제가 약간 잡식성이라서 그 외에는 그냥 이것저것 글 읽고 책 읽고 그냥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엄청 열심히 읽거나 그렇지는 않을지언정 뭐 안 읽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무 외 시간에 있는 독서의 양상이 다르다거나 네 저는 그래요. 그렇게 크게 구분을 두지는 않고 있어요. 네. 뭐 저는 편집자는 아니긴 합니다만 갈수록 책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집중력도 이거 나이 이야기 자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떨어지고 저도 이제 살짝 노안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서 뭐 하여튼 이런 거 생각하면 앞으로 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면서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약간 뭐 고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배경에서도 좀 여쭤봤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미지라도 가져가야겠다. 보통 뭐 1년 정도를 단위로 생각한다면 네네.
그 1년에 한 몇 권 정도 좀 담당하실까요? 분량에 따라 그치, 분량에 따라 좀 다르긴 텐데 하겠지만. 뭐 대충 300페이지 정도라고 하면 그것도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이건 출판사마다 다르고 그렇죠, 요즘에는 다 달라요. 왜냐면 그 출판사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집중해서 하는 출판사가 있기도 하고 기획에 특화된 편집자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300페이지라고 하면은 한 4-5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 그렇게 혹은 대여섯 권, 4-5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출판 이 제작을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신박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책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뭐 제작의 어떤 시스템을 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간사님이 네. 그 이렇게 담당하시면서 그 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 경험하는 것들 그냥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소개해 주시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기획이고 하나는 기획. 그냥 편집 실무일 것 같은데 일단 후자의 측면에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저자의 원고가 주어지거나 보통 이제 많은 편집자들은 이제 주어진 원고를 많이 합니다. 약간 뼈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편집장님 사랑합니다. 어쨌든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네. 주어진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저자의 원고건 번역자의 원고건 주어진 원고를 이런 형태의 책으로 완성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에 관여하는 게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이제 교정 교열, 그러니까 책 글에 대한 편집인 거고, 네 그렇게 네 그리고 이제 과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원고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제 원고를 보죠.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사실 이 전 단계가 있어요. 그 출판을 할 만하냐. 네, 출판을 할 만하니까는 왔겠죠. 이제 그러니까 출판을 그 다음에 주어지면은 그거를 바로 이제 편집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 뭐 그냥 편집을 하고 편집을 보통 책 전체의 원고를 한 3번, 4번 정도씩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면서 그 사이에 표지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내지의 디자인을 잡게 그건 이제 디자이너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이제 표지와 내지의 디자인을 잡고 그런 사이에 이게 다 지금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글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마케터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이 출간을 했을 때 이 책이 어떤 식으로 독자들에게 환기를 시킬까라고 하는 일종의 후속 마케팅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쭉쭉쭉쭉 진행을 하면서 교정 교열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교정 교열이 완료가 되면은 그리고 디자인 작업도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쇄소에 맡겨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주 한 1-2주 지나서 책이 오면은 그 동안에 그 해왔던 그 계획해왔던 그런 마케팅 기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획에 맞춰서 후속 작업을 해나가는 게 이게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편집자가 주어진 원고를 책으로 만들 때 이제 이런 과정을 하고 그 외에 좀 더 넓은 의미라고 한다면은 내가 한 명의 편집장처럼 그렇게 스스로에게 자의식을 그렇게 두고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자를 만나기도 하고 뭐 번역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출판사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사회에 유통을 시킬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나가면서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편집자는 보통 이렇게 구체적인 편집 실무랑 기획 이렇게 두 가지 염두를 해두면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놓친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일단 크게는 그렇게 네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도 이제 이런 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하다못해 그런 포럼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자료집을 만들잖아요. 네. 그런 거 만드는데도 사실 품도 많이 들고 신경 쓸 게 많은데 책은 훨씬 더 뭐랄까 더 예민하고 더 좀 세심해야 되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늘 좀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막연하게.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도 맞고 물론 자료집 만드는 것도 굉장히 꼼꼼한 과정이고 한 과정인데 근데 이제 출판사는 그렇게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실수가 없어야 되고 가급적인 오류를 줄여야 되고 하기는 한데 분업화가 잘 되어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리고 각
영역에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다 전문 인력들이기 때문에 편집자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글, 좋은 콘텐츠, 내용 자체만 좀 더 집중하고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신뢰하면 감사하게 신뢰하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은 네 막 그러니까 물론 신경이 쓰이죠. 특히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번 인쇄소에서 제작이 되고 나면 이제 돌이킬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이긴 하고 사실 출간되고 나서 가장 보기가 싫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그냥 다 분업화 잘 돼 있고 그쵸, 전문 그쵸. 인력들이 네. 하고 있어서 그냥 부담 없이 하고 있어요. 동료를 믿고.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럼요. 왜냐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모 출판사 그 장르 소설 모 출판사인데 네,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네, 북스피어. 아시구나. 네, 김호일 네. 대표님 지금 그냥 그- 막 얘기해도 되죠? 해도 네, 상관없어요. 마포 이거는 마포 뭐 김사장님이 그분께 네, 그 미아베님께 인스타에서 봐가지고 네 내고서 이제 신행을 제주도로 페이지가 떠나셨는데 완전히 맞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 멘붕에 빠졌다고. 그럴 수 있죠. 그게 김호일 대표님께서 사실 잘 하는 실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웬만하면은 대수가 어긋나는 사고가 잘 안 나요. 그게 보통 인쇄를 하고서 가 제본이 출판사에 도착을 하면은 가 제본을 확인을 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기는 거쳐야 돼요. 가 제본에서 이상하면 바로 인쇄소에 연락해서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김호일 대표님도 그 페이스북에 제가 글 다 기억나진 않지만 막판에 검수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뭐 패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셨던 것 같은데 초판 5,000부를 찍은 나를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굉장히 저도 있는데. 이제 시급한 사인데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일이 있어요. 하여튼 네. 잘 수습하시고 그 거기는 워낙 북스피어 사랑하시는 그 팬층이 좀 독자들이 두텁긴 예, 하죠. 많이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잘 양해를 네네네. 해주시고 잘 수습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출판계에 계신 모든 종사자분들 그럼요. 응원하고 싶어서. 그럼요. 네네. 예, 화이팅. 김 사장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아, 근데 미아베 이렇게 책 잘 나가니까 잘 네. 수습하실 거예요. 네. 그럼요. 5,000불 찍었다니. 그러니까 요즘 그 초판 5,000부 상당한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찍은 네. 거고요. 보통 뭐 요즘에 1,500부, 1,000부 뭐 이런 식으로 찍으니까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뭐 약간 이제 그 출판계 그 전설 같은 속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단군일의 출판계는 늘 불황이다 약간 이런 말 네. 저도 많이 들어본 네, 봤는데 근데 또 그 중에서도 기독 출판으로 들어가면 또 뭔가 좀 달라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로 따져 보면 기독 출판의 시장은 넓다고 보면 또 엄청 넓은 시장이기도 할 테고 좁다고 보면 또 엄청 좁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기독 출판 분위기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는 이제 실격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 가장 부적절한 사람이어서 네. 좀 아마 이런 이야기 잘 해주실 수 있는 다른 분들 섭외해도 좋았지 않을까. 다음에 어찌 다른 분이 저기 혹시 출판인들 이런 이야기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근데 하나 생각나는 거는 네네네네. 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기독교가 현재 문화적으로 힘을 많이 잃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웃 오브 안중인데 어떻게 유의미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가끔 고민을 하기는 해요. 이를테면 출판계에서도 이따금씩 그 책들이 화제에 오르는 책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문화 콘텐츠 뭐 유튜브가 대세다 영상이 대세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도 책을 소재로 다루는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책은 여전히 문화의 중요한 하나의 그 매체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뭐 이동진 씨도 책을 중심으로 다루고 그 언급되는 책들이 실제로 지수가 많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종교계에서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 장원영 선생님께서 네, 초역 부처의 말을 언급하심으로써 그게 지금 종교의 몇 달째 1위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문화적인 소재가 되고는 있는데 그럼 기독교 자체가 문화적 파급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자조적인 얘기인데 현재는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있어야 된다 그런 당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현상만 봤을 네네네, 때 그럼요. 네, 그렇긴. 근데 어떻게 유의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활동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목회자 분들은 다 여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어떤 크고 작은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서 어떻게 그런 종교적인 그러니까는 글쎄 기독교가 의미가 없으면은 아니야 의미를 찾지 않고서 그냥 생활인으로서 생활하시는 아 분들도 잠깐 많이 자꾸 하시고 싶은 말씀을 삼키시는 것 같은데. 네, 계시겠지만 네. 나름의 크고 작은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여기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가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적극적인 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늘 고민이기는 해요. 뭐 한마디만 하면은 비아냥이 아니면 혹은 무분별한 비난이 아니면 기독교 왜냐면 기독교는 때리기 좋은 소재이기는 해서 꼭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밖에 언급이 안 되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종교인은 안 좋은 캐릭터로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다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야 그게 이제 기독교가 문화에서 보이고 있는 이제 현재 상황이기는 해서 근데 약간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그냥 그래요.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이제 시장 가치로 시장에서 어떤 파급력이 일으킬까라는 네, 좀 약간 답답하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뭐 당연히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또 저는 어쨌든 활동가의 어떤 그런 정체성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변하기 쉽지 않은 일에 늘 우리가 투여하고 우리 일을 하고 하지만 누가 맨땅에 헤딩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사실 변화 가능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긴 하겠지만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고 그냥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럼요. 네 뭐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가끔씩 희망을 좀 말하고 그럼요. 네 그렇게 좀 성실하게 살아야겠죠. 근데 아까 되게 공감되는 말은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런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그 빌런들이 되게 그 종교인 목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모르겠어요. 너무 손쉽게 그건 저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아예 진짜 완전 리얼리티를 살리든지 너무 좀 안이하게 너무 이렇게 그냥 악의 화신처럼 막 그렇게 하는 네, 그런 거 좀 네. 동의가 잘 안 되게 다른 얘기인 것 같네요. 네. 물론 이제 그 캐릭터의 그러니까 그 인물의 네. 그 성격을 이제 부여하는 거니까는 이제 그래야 이제 네, 그 길 어떻게 조합을 해 나갈 때 구성이 되니까는 그렇게 구성을 할 텐데 네, 좀 그렇게만 회자되는 게 네. 근데 또 막 생각이 나요. 막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네, 기사건 그건 그렇죠. 우리가 또 할 말이 없는 것도 많아요. 사실 네. 알죠.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간사님을 또 모셨으니까 이제 좀 책을 좀 소개해달라 좀 부탁을 미리 좀 드렸어요. 네. 그래서 한 몇 권 뭐 자유롭게 뭐 아직 시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권하고 싶은 책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물어봐 주시면 네 응원만 안 하시고 진짜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너무 막 네, 지금 라이브입니다. 네, 너무 우는 소리를 내서 라이브거든요. 그런가? 네. 그래서 네 궁금하신 거 좀 여쭤보시면 아주 비난도 좋을 것 괜찮습니다. 같아요. 비난은 네. 비난하실 분은 또 아니에요. 네.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또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책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책일까요? 어떤 게 좋을까? 일단은 네. 그 가장 최근에 편집한 네 책. 좋습니다. 네 있어서 그냥 그 환대 신학이라는 책인데요. 네, 가장 최근에 편집을 해서 그 뭐지? 약간 제가 드립성 발언이 많아서 죄송한데 그 보통 출판을 하면은 그러니까는 뭐 어떤 거에 시작이 되면 이제 뭐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출간을 하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거리 두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책을
이게 마케팅 작업이나 등등을 해야 돼서 봐야 되는데 이제 오류가 나올 수 있으니까는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거죠. 뭐 혹시 이상이 없을까 봐야 되는데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는 이제 그런 네.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보기가 싫은 거.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기간을 지나서 다시 이제 책을 이제 가슴에 품고 네, 환대의 신학이라는 책이 어쨌든 거리두기는 끝났다. 네, 그럼 네. 거리두기 기간 끝났어요. 다시 이제 좀 사랑하는. 네. 아 근데 좀 약간 심정적으로 이해는 돼요. 뭔지 알 것 같아. 네. 설명은 못 하겠지만. 네, 그래서요. 네, 그 최근에 편집한 책이고 조직 신학자 지금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가르치시는 김진혁 교수님이 쓴 환대의 신학이라는 책인데 환대라고 하는 주제가 기독교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긴 네, 봐도 되죠? 네, 그럼요. 이건 또 이렇게 또. 우리 근데 기독교를 막론하고서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주 회자하는 주제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철학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기도 하고 괜찮아요. 네. 네, 요렇게 세워놔도 돼요.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이가 제가 좀 부족하네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조직 신학 저자가 이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일반적인 논의 혹은 철학적인 논의, 윤리학적인 논의에 신학적으로 기여를 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특별히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서 삼일체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하나님께 서로 환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환대하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기도 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역시 환대를 우리 존재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책이고요. 그냥 책에 대해서 두서없이 디테일하게 네네네. 들어가 보면은 환대라고 하는 게 어원적으로 보면은 나그네를 사랑한다. 나그네를 사랑한다. 네, 필록세니아니까 사랑,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에 대한 사랑. 이 환대 어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실질적인 행위로 보면은 그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그러한 일인데 이제 저자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의를 전개를 해 나가요. 이를테면은 뭐 창조하시는 성부 그리고 이제 화해시키시는 성자 이 사역을 이제 적용하시는 성령인데 그렇게 적용을 할 때 사랑의 공간을 만들고 교제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이제 성령이 하시는데 이러한 일종의 신적인 환대가 그 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주인과 손님이 자리를 바꾸는 역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주인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역설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이건 이제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또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사랑과 감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순환하는 환대 공동체를 세운다. 갑자기 말이 빨라졌는데 괜찮아요.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를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기여를 하려고 하는 책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대 뭐 최근에 선물 논의들도 뭐 데리다 같은 철학자를 통해서 많이 하거나 할 텐데 이 책은 이제 환대를 또 선물의 개념과 연결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선물이 인간의 노동과 감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 이제 흘러가는 그런 방식으로 확장되는 것을 또 강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그리고 이건 이제 인간관계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럴 때 신학적 의미에서의 환대가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는 책이에요. 다만 저자가 오늘 그 주간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매체에 그 김진혁 교수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몇 차례 얘기를 하는데 그 환대라고 하는 거를 되게 환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 책에서도 그렇고 그 책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은 환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찌 보면 이상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환대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내재하고 있는 폭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라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희생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환대를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도 이런 일종의 무조건적 환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상적일 수도 있고 현실적 한계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기독교는 이제 무조건적 환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적 환대는 이제 유한한 인간이 온전히 실현하기 불가능한 이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윤리적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종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철학적 용어를 쓰긴 하지만 법 밖의 정의를 추구하게 하는 이제 필수적인 은혜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하는 네,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는 환대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의 타인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조심스럽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분명히 어떤 신학적인 작업이라고 딱 미리 정의해 주셨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독서를 할 때 이건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작업된 책이다, 무엇을 의도한 책이다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뭐 진짜 헤비한 독자가 아니고서는 1년에 사실 이런 좀 어느 정도 일반 독자에게 좀 난이도가 있는 신학적인 서적을 진짜 많이 읽어낼 수는 없잖아요. 결국 내가 시간을 내서 투자해서 보게 된 책에서 뭔가 좀 답을 얻고 싶은 마음, 사실 그런 마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환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한국 사회를 통해서 최근 한 10여 년간 굉장히 화두가 되는 문제이고, 실제적인 어떤 시사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주 직설적으로 예전에 그 제주의 예멘 난민들이 이제 왔을 때 우리가 사실 좀 문제가 많았고, 그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냐에 대해서 여전히 걸림돌이 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사회 현상까지 이 책이 바로 설명해내지는 않는다, 그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선언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장이 강한 종교이기 때문에 아마 환대도 그런 방식으로 통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진혁 교수님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환대가 또 하나의 의무나 뭐 일종의 율법이 되게 되면은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독교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환대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다 암암리에 느끼고 있을 텐데, 이거를 다시 또 당위로 돌리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는 그럼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그 저자는 존재론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존재론적? 네, 환대가 당위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좀 약간 제가 은혜롭게 가는 거 조금 은혜롭게 아니 자연스럽게 가는 거는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성령이 하시는 건데. 네, 그럼요. 그러니까 환대를 우리 되게 위로의 그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책을 쓰셨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저자의 개인적인 태도이기도 한데 당위적인 표현을 최대한 이제 자제를 하고 있어서 그냥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환대라는 내용이 은혜롭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책을 편집하신 분인데 사실 겸손한 표현이시고요. 이 책에 대해서 저자님 다음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가깝게 이렇게 가다 계신 분이 아닌가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환대의 신학 김진혁 교수님의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네. 저번 달에 그쵸. 저번 달에 나왔고 다행히 아직까지 그 독자분들께서 좀 사랑을 해주셔서 아마 이번 달에 다음 책을 찍을 수 있을 것 축하드립니다.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그냥 막 얘기하면 제세 찍고 망한 책들 많거든요. 무슨 말이세요? 제세를 열심히 제세를 찍었는데 망한 야심차게 찍었는데 갑자기 창고에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란다.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세를 찍는다고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출판계에 계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3,000부 막 이랬는데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김준혁 교수님이 굉장히 성실한 집필가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네. 들거든요. 네. 이전에 나왔던 책들 볼륨 있는 책 단순히 뭐 두꺼운 책을 쓰셨다 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이 좀 뭐랄까 수련하고 공부하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또 신학 전문적인 그런 뭐 그런 논문 작업이나 이런 건 따로 하고 계실 테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계속 출간한다는 거는 저는 좀 쉬워 보이지 않는데 네, 그런 면에서요. 네. 그 필력이 있는 저자이기 때문에 네. 비단 IBP뿐만 아니라 여러 출판사에서도 네네네.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는 음. 저자세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논문을 쓸 때나 아니면은 뭐 일반 대중교양서를 쓸 때나 그리고 그게 이제 전환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꽤 성실하게 작업을 해 주셔서 네, 감사하죠. 일단 그렇게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대중적인 필력이 있는 분이 계속해서 생산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시하고 있는 화두가 그리고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이제 의미 본인도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아주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제 의미를 새로운 의미 혹은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를 염두를 해가면서 집필을 하고 계신 작가여서 네 아직까지는 되게 나오는 글마다 논문마다 감사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환대신학 저도 나올 때 참 반가웠던 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책 소개해 주셨고 또 이어서 좀 어떤 책 소개해 주실까요? 몇 개 있는데 네. 아마 이번 책까지만 네 IBP 책으로 좀 소개를 네네네. 할게요. 왜냐면은 이 책을 편집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새로이 그 민주주의의 광장이 다시 역동적으로 늘 역동적이었지만 역동적으로 끌어오를 때 가장 많이 생각났던 책이기도 해서 하나 언급을 해보자면은 그 짐 월리스가 쓴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한국어판은 2014년도에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의미가 있고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그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기독교식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라고 할 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혹은 누군가의 나의 반대자의 의견을 그냥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인 것 같아서 되게 그냥 막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짐 월리스는 그냥 그 표현을 당당하게 쓰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살펴보자를 얘기를 하고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책이어서 저는 이제 그 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결국에 지금 월리스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 공동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어서 단순히 어떤 의미 없는 형해화된 좌우 양비론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기독교적 논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월리스의 얘기를 갖고 왔고 월리스는 흔히 좌파 복음주의자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왔던 보수 복음주의의 정서 그리고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의 긍정적인 요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관에서 유의미한 가치관 그리고 진보 가치관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가여서 지금 시대에 참 유의미하다. 특히 기독교적 논의를 할 때도 되게 유의미하게 네, 회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지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IBP 모던 클래식스로도 유명하지만 그런 성격을 잘 보여준 책이 회심이 아닌가 싶네요. 네.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더 훨씬 지금보다 젊었을 때 성교단체 간사일 때 그 책에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네. 짐 월리스,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오랜만이죠. 네, 저도 이 책 옛날에 한번 사서 읽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네. 지금 나온 지 좀 된 책이긴 해서 네. 하나님 편에서라, 네. 네. 짐 월리스 책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IBP의 책은 2권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고, 네. 네, 또 이제
어떤 간사님의 어떤 개인의 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네, 어떤 책일까요? 권한다 이거는 모르겠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힘을 진짜 안 주고 싶다. 근데 준비는 잘하고 싶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안 돼가지고 일단 먼저 죄송한데 아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향이 뭘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사실 읽은 지 조금 돼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까지 생각을 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언급하고 싶은 작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데이비드 브룩스예요. 데이비드 브룩스. 네, 데이비드 네네. 브룩스라는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의 책이 이따금씩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뭐 예전에 이제 보보스라는 책이 번역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인간의 품격, 두 번째 산,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번역된 건 이제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인데 네.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 책은 그냥 이해에 관한 책이거든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호의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나는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 네. 그런 일종의 이해에 관한 책인데 왜냐하면은 월리스가 아니지 브룩스가 보기에 그러니까 호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어떠한 되게 구체적인 슬로건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아주 일상적인 경우에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호의와 이해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왜냐하면은 약간 셋다가 바로 다시 돌아올 건데 같은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집단들 사이에서도 원수가 나타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 다 구기독교를 타파하고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외치는데 둘은 죽고 못 사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고 이거는 좌우나 어느 진영 가리지 않고도 늘 막 나타나는 일인 것 같은데 이해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해라는 일종의 윤활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타인을 이해를 할 수 있는가가 이 사람을 안다는 것의 핵심 내용이고 그 브룩스라는 저자의 좀 더 초점 맞춰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네. 브룩스는 원래 되게 문화를 분석을 하는데 되게 뛰어났던 저자였어요. 그게 이제 보보스라는 예전의 책을 보면은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과 사회 현상을 관찰하면서 집단을 일반화하면서 문화를 분석하는 데 되게 뛰어났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인생의 중반부를 지나면서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시련도 겪으면서 그건 그 사람의 책에 잘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가운데서 이제 개인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 속에서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 나가면서 지필의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출간된 게 인간의 품격, 두 번째 산, 사람을 안다는 것인데 이를테면은 뭐 인간의 품격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당시에 이제 한 10년, 15년 전에 미국 문화에서 그러니까는 자아가 비대해지는 그 브룩스의 표현으로는 더 빅미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문화적인 화두로 대두되던 시기에 스몰 미를 얘기한 그러니까 너의 자아가 그렇게 실은 너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자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는 나 중심의 삶을 넘어서서 인간의 품격까지만 해도 개인의 성품 도야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은 두 번째 산에서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서 이제 사람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두서없이 막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참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고 있는 저자라서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브룩스가 사람을 안다는 것에서 인간을 두 종류로 놓는데 이를테면은 하나는 그러니까 디미니셔와 일루미네이터로 놓는데 디미니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빛을 줄어들게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인데 이거는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조직체 내에 있으면은
자기의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리들을 다 되게 낮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일루미네이터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밝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유한 개인적인 특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제 브룩스는 이제 후자, 이제 일루미네이터를 지향하는 삶이 우리의 사회가 좀 더 부드럽게 하는 부드럽게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이제 사회가 되는데 이제 기여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주술부가 맞나 모르겠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냥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다룬 책이라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저자와 이제 그의 책에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 보보스 되게 옛날에 나온 책이잖아요.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옛날에 되게 화제가 됐었던 책이에요. 저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 책 되게 많이 언급 많이 됐었고. 네. 근데 지금 그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때 가졌던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의 이미지와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많이 그런 많이 거 같네요, 다르죠. 진짜로. 디미니셔 일루미네이터를 네.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디미니션 되게 많잖아요.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네. 아쉽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야, 근데 그 일루미네이터를 발견하기가 사회생활하면서 네.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브룩스는 당신이 일루미네이터가 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쓰는데 일루미네이터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관계를 형성할 때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일루미네이터라고 브룩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진 면목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그 사람, 그러니까 나를 상대적으로 덜 드러내고 그 사람이 나타나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 옛날에는 아마 옛날 데이비드 브룩스라면 잘 네.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약간 리더십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는 좀 더 개인의 차원에서의 좀 더 이렇게 다가갔다 네. 그렇게 보여지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중년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해서 그랬을지 아니면 개인적 시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관계상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음. 그건 이제 브룩스의 그 두 번째 사안에 보면은 두 번째 사안에. 나오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요. 이거 두 번째 산 부제를 보니까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 이야기다. 네. 벌써 좀 심상치 않아요. 뭔가 좀 약간 통달한 듯한 네. 느낌. 그러니까 첫째 산은 나를 위한 산이고 두 번째 산이 타인을 위한 산이라서 그 타인을 위해 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브룩스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원래 아니었는데 기독교인이 돼요. 아 그래요?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그 책에도 명시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교류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 뉴욕 타임즈의 그 필자였잖아요. 그 뉴욕에서 목회를 하던 이제 티모시 켈러라든지 그 이제 개혁파 중에서도 약간 이제 진취적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 내지는 이제 그런 계열의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개혁파 신앙이 교리주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자에게 열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경청할 수 있을까 그런 쪽에 좀 더 이제 관심을 많이 두면서 네, 브룩스가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아마 지금은 네, 준 기독교인일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내가 그냥 얘기할게요. 재혼한 아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네, 어떤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뭐 관련돼서 계속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싶은데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다음 책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다른 책은 이 책은 그 일본의 그 저는 개인적으로 사상가라고 생각하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상가 중에 이제 우치다 다스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책이 많이 소개됐지만 그 중에서도 작년에 소개된 이제 무지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네, 그러한 책을 언급을 하고 싶어요. 원래 이제 이 책이 작년에 나왔는데 저는 이 책을 올해 발견하고 봤는데 제가 작년에 한창 그 아이가 태어나고서 이제 아이에게 쏟는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하게 되면서 그 이것저것 많이 읽지 못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뭔가를 읽지 못하게 되면은 약간 살짝 우울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약간 시간 여유가 또 생기면서
닥치는 대로 읽어보자 해서 음. 막 읽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읽고 싶은 마음에는 다른 이제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게 그 지식의 양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 너무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것도 많고 뭐 이것도 여기저기에 다 관심을 둬야 될 거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지식의 양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되게 조급한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딱 우치다 다스루라고 하는 이름을 우연찮게 보게 된 딱 계기가 있었어요. 살짝 멈칫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우치다 다스루의 예전 책을 되게 좋게 읽었던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치다 다스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저의 이제 추억이 살짝 떠오르면서 이제 잠깐 진지하게 생각을 뭐 약간 개인적인 얘기 쭉 할게요. 우치다 다스루 책 중에 우리나라의 비교적 초기에 소개된 책이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라는 네네. 책이에요. 이게 이제 원제는 자면서 읽는 구조주의라는 책인데 그게 이제 우치다 다스루가 그냥 되게 평이하게 쓰고 싶어서 이렇게 썼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쓰려고 쓴 책인데 여기서 이제 우치다 다스루가 그 쉽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난이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독자를 대하는 자세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죄송합니다. 잠깐 이게 마가 떠서 죄송한데. 괜찮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우고 또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우치다스루는 자기를 기본적으로 전도자로 정체성을 두고서 뭔가 이것저것 활동을 해나가는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치다 다스루는 자기에게 소중한 어떤 것이 있으면은 타인들도 그걸 약간 우치다스루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데 약간 기독교적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자를 대하면서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자면서 읽는 구조주의도 거기서 뭐 그 책에서 내용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런 자세로 썼기 때문이었는지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책이었거든요. 제가 프랑스 철학 전혀 문외한이었을 때 지금도 문외한이지만 그때 되게 재밌게 읽고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치다스루의 최근 책을 읽어야겠다고 짚은 게 이제 무지의 즐거움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유유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유유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치다스루 선생님의 책을 내고 있고 박동섭 선생님이 계속 번역을 해서 이러저러한 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책은 한국어판이 먼저 나온 책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박동섭 선생님이 완전히 우치다 다스루의 덕후인데 우치다스루를 가지고 뭔가 이제 글도 쓰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는 우치다 다스루와 한국 독자와의 다리를 놓고 싶다 그래서 유유 출판사 박동섭 선생님이 주관을 해서 만든 이제 바로 직거래를 뚫었군요. 쉽게 말하면. 기획을 해서 한국 독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거를 우치다 다스루 선생님한테 던지고서 그거를 이제 우치다가 대답을 하고 이제 그거를 바로 박동섭 선생님이 번역해서 낸 책이에요. 어쨌든 우치다 다스루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 너무 두서없어서 진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 책은 그냥 언급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아니 뭐 이게 라이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준비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치다 다스루는 그 생활자가 자신의 삶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학술적으로 범용성이 큰 식견을 만났을 때도 설령 그게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해도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책의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활인으로서 삶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어떤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되게 죄송하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책이
결국 배움에 대한 책인데 배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제 우치다 다스루는 이제 괄목상대라고 하는 이제 사자성어를 가지고 오는데 이를테면은 그런 거죠. 괄목상대라고 하는 표현이 흔히 그 삼국지에서 오나라 장수의 여몽이 원래 이제 무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공부를 하면서 식견을 넓혀 나가면서 다시 보니까 뭐 노숙이라는 이제 장수 혹은 문관이 다시 보니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라고 해서 그 다시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괄목상대라고 하는 이제 고사를 많이 이제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우치다는 배움이 일종의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즉 이제 일종의 그릇이 바뀌는 것이라고, 바뀌는 것? 네, 그릇이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치다는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일종의 지적인 어떠한 그릇에 계속해서 내용을 채우는 거라기보다는 어떠한 것을 배우고 났으면은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표시가 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평생 동안 추구해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치다 다스루가 일본 내에서 뭐 인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레비나스를 전문가라고 하면 우치다 다스루 선생님은 이제 거절을 하고 우치다 다스루 자기는 전도자라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레비나스 같은 이제 사상가들을 자기가 평생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되는 배움을 주는 사상가로 여기면서 그렇게 네, 살아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배움에 관한 책이어서 그리고 그 엄청 어렵게 쓴 책도 아니고 그냥 한국 독자들의 일상적인 질문에 일상적인 대답을 네, 하는 그러한 책이어서 아마 읽어 보시면 아마 취향에 맞는 분들은 좀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지 그럴 것 않을까라는 같네요. 생각이 듣고 그런 좋은 책 제가 좋다고 하는 책을 이제 잘 이상하게 소개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식이 됐든 독서가 됐든 뭔가 이렇게 네. 채운다는 느낌으로 네.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릇이 바뀌어야 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 네, 그런 식으로 배움은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네, 배움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것이에요. 우치다의 정의에 따르면은 네, 단순히 내용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오는 일화를 하나 얘기하면 우치다가 합기도를 되게 평생 동안 수련해 왔던 몇십 년 합기도요? 동안 네, 합기도를 몇십 년 동안 수련해 오는 사람인데 합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치다는 학술 활동이건 어떤 합기도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도야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기려고 하는 합기도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합기도나 논쟁이라고 한다면 학술적 논쟁이라고 한다면은 자기는 이제 그런 거를 오케이. 네. 네네네.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알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명확하게 알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요즘 그 이기려고 드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네, 우치다 다스루 이 선생님의 책을 이준석 같은 애들 죄송합니다. 좋죠. 좋죠. 죄송합니다. 생각이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 네, 능력주의 그 오늘 사실 제가 언급한 책은 다 읽어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준석 선생님 읽어 보셨으면은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 다는 안 될 것 같고 네. 딱 이 무지의 즐거움까지 네. 소개해 주시는 걸로 오늘은 책 하나만 언급만 해주세요. 네, 언급만 제목만. 네, 사실 이거 많은 사람이 궁금해요, 아는 사실. 책이어가지고 네. 그냥 존 윌리엄스가 쓴 이제 스토너. 네,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찬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스토너 좋죠. 네, 저는 그래서 그게 인생이지 않나. 물론 이제 스토너가 책에서 하는 것과 저를 동일시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네, 이게 시각을 달리 봤을 때는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의 삶 속에서의 다 맥락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사람이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그 소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이건 이미 너무도 많이 잘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네, 위안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고 네. 지나가겠습니다. 정말 그 결말이 가장 잘 쓰여진 소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저는 뭐 감히 그렇게 또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스토너 정말 명작이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총 5권의 책을 언급을 해주셨네요. 환대의 신학, 그러니까 김진혁 교수님의 환대의 신학, 그리고 짐 월리스의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데이비드 브룩스의 사람을 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책이 많이 있고요. 네. 우치다 다수루 선생님 책이 워낙 많지만 아무튼 그 유유 출판에서 나온 네, 무지의 즐거움. 근데 그 책으로 우치다수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 기획 자체도 굉장히 좀 네. 굉장히 탁월한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이렇게 같이 오늘 또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사과를 많이 합니다. 아, 왜요? 사실 그 말하기보다 네. 제가 듣기를 많이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네. 좀 정갈하게 말하는 게 음.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랑 말하면 맨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이게 드립인지 네. 뭔지도 모를 말만 많이 해서 그래서 시선 처리도 어색하고 여러모로 제가 비디오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보시기에 많이 어색하셨을 수도 있고 산만했을 수도 있는데 그 시청자분들과 우리 지훈 총장님의 너른 양해를 아유,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아, 저 책력이 진짜 오랜만에 또 이 책력이 막 하니까 옛날에 또 막 독서의 열이 갑자기 막 네. 근데 잘 안 되겠죠? 노안과 막 이런 거 아닙니다. 막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치다 다수루 책은 저 꼭 읽어보려고. 네, 제가 가장 막 얘기했지만 음. 근데 가장 읽어보셔도 네네네. 네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겸 또 이렇게 네 마지막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코엑스에서 서울 국제 도서전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게 매진이어가지고 네, 그 주최 측에서도 이제 사과 공지 올리기도 했는데 현장 판매가 어렵다고 네. 그거 아닌가요? 네, 그쵸? 현매가 예, 안 거기서 이제 이 산정해 놓은 인원 규모가 이미 다 차버리고 또 이제 관리상의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물론 이제 신청을 못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불만이겠지만 그런 이유로 지금 판매를 추가 판매 현장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근데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네 저희 기독출판 부스도 찾아주시고 내년에는 아마 주최 측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러한 이제 독서 혹은 문화 행사에 대한 열기가 이 정도였나라고 해서 좀 더 장소 규모도 더 확장을 해서 코엑스랑 좀 더 얘기를 해보고 뭐 그렇게 해본다고는 하니까 네. 야, 그리고 지금보다 더 커질 수가 있나요, 근데? 코엑스를 아예 다 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그런 일종의 그 찾아보면은 도서 책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좀 가져. 이게 항상 읍소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또 읍소가 필요해요, 사실. 저는 솔직히 아까 책이 인기 없는 컨텐츠인 것도 맞고 책의 미래 오늘 얘기를 사전에 말씀 주셨지만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 책의 미래 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도 네 책이 가지고 있는 하나만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장점과 특징과 매력이 있기도 해서 뭐 텍스트 힙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책과 관련된 관심들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기독교 우리가 늘 기독교의 우리 사회나 문화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위치지어져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아무래도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떠한 뭐 신학적인 혹은 교리적인 이질성이 됐든 아니면은 어떠한 문화적인 혹은 정치 사회적인 어떤 의식의 차이건 간에 이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서 이제 비판 내지는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정 맥락들 속에서는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이제 공통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서 우리가 같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은 어떨까? 혹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공통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회 그런 상상을 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기독교적인 콘텐츠가 하나의 장르로서 문화적으로 유의미하게 자리 잡은 것들이 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죄송해요. 결과적으로 책을 하나 더 얘기하게 됐는데 그 나 자신과 친구 되기라는 책이 있어요. 클레멘스 제드마크라는 사람이 나 자신과 친구 되기 독일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제 그게 그냥 그 사람은 신학 전공자이면서 철학과 신학 가지고서 에세이처럼 쓴 책인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유통이 되는 책이에요. 물론 이제 찾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종교 베이스 가지고서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활동을 해나가지만 그게 비단 저거는 기독교 책이야 라고 그렇게 자리매김되기보다는 마치 불교 관련 서적이 그냥 사회적으로 그 나름의 특징을 갖고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처럼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 해보는 상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대의 신학 같은 책도 물론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종교, 역학 이렇게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인문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한 목소리를 그냥 신학만의 고유한 언어로 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기독교가 문화 속에서 그렇게 독특성을 가지면서도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나 자신한테 하는 얘기를 왜 마지막 말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서 공통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독교를 사유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 비슷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쉽게 말하면 뭐 고유의 자리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을 사실 진짜 그 현장의 문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세종호텔 그 해고 노동자분들이 3년 넘게 투쟁하고 계시는데 종교 단위의 그런 그 연대 활동이 솔직히 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막 그 해결에 그렇게 진짜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사실 그런 추는 진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 예를 들자면 뭐 청와대로 따지면 뭐 옛날 같으면 시민사회 소속, 지금은 뭐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되겠죠. 그리고 뭐 고용노동부 뭐 이런 테이블이 꾸려지고 물론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실제적인 역할은 미미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예를 들자면 개신교의 이런 연대 활동은 의미가 없는가?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고유의 자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현장에 속에서 녹여질 때는 우리가 그 개신교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 자체도 크게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뭐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닮아 있는 이야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저는 신학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부여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잠깐 환대 이 얘기를 잠깐 해서 그렇지만 이 책 내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타자를 우리 자신에게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자리로 가야 될 때는 제도나 법 밖으로 나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투쟁들의 그러한 투쟁들이 실질적으로 법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집시법을 다 위반해 가면서 했던 거니까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약자로서의 타자, 약자로서의 나그네를 환대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하면은 꼭 그런 게 그러한 일종의 신학적인 모티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꼭 정광훈이 보네포 끌어들이듯이 나타나지는 않고, 갑자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정의를 네, 위해서 잊고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네, 갑자기. 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네, 법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법 바깥으로 나간다고 할 때 이제 네, 그리고 법 바깥으로 나감으로써 우리가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시 자각하게 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법의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에 네, 종교적인 기여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누군가가 들으면 쉰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종교의 하나의 큰 기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결과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뭐 계속해서 또 좀 좋은 기독 양서, 뭐 꼭 기독 IBP에서 예전에 그 일반 약간 김상봉 선생님 레이블 그런 만들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죠? 온들이라고. 그쵸. 네. 네, 뭐 옛날이라는 어찌됐든 표현이 될 정도로 옛날? 다음 책들을 내야 되는 아니 말이 그런 거예요.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을 그러니까 하고 있을 있어서. 것 같아서 네. 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좋은 책들 많이 또 부탁드리고 또 네. IBP와 또 더불어 또 기독 출판 안에서 또 수고하시는 수많은 출판사와 출판 관계자분들도 좀 힘내시고 네, 좋은 책 많이 맞아요. 내주시기를 그 얘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샤라우트 모든 기독 출판사 진짜 이거 제가 농담이 아니거든요. 진짜거든요. 네. 예, 뭐 각자의 뭐 서로 간에 뭐 특정 저자들을 두고서는 뭐 경쟁할 수도 있고 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존중을 네, 하고 있고 너무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들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볼 때마다 이제 울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 이렇게 애잔한 마음들이 있어요. 동지의식이 동료 활동가들을 볼 때 아, 느끼는 그럼요. 마음하고 네네. 비슷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네, 우리 모두 화이팅. 네, 네. 모두 힘내시고 네, 다들 파이팅 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6월 16일 저희 유튜브 라이브 오늘 이제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또 그 최종원 교수님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맞죠? 네, 최종원 교수님 모시고 또 북토크 최근 신간으로 좀 나눠볼 테니까요.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